요즘에 마음속에 생기는 소비 욕구가 대부분 가짜 욕구예요. 가짜 욕구요? 이게 사실 사람이 돈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껴요. 지금은 돈을 벌어도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안 보이죠. 그리고 돈을 쓸 때도 내가 돈이 안 보이죠. 네. 뇌가 고통을 못 느껴요. 모르는군요. 슬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요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이 내용은 진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유튜브 중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또 유튜버라서 또 그에 관심도 가기도 하고 우리 채널이 맨날 저축하라고 하는데 저축 안 된다, 저축 어렵다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어려워해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저축이 어렵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많은 대로 또 저축을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축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은 못 느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근데 20년 전의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소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를 왜 많이 하느냐?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건요. 무언가가 갖고 싶다는 욕구나 욕망이 안 생기면 소비는 발생을 안 해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먼저 이제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갖고 싶다는 이 욕망이나 욕구가 너무 많이 생겨요. 많아진다. 옛날 대비해서. 네, 진짜 자주. 그러니까 하루 이걸 만약에 다 기록을 하게 되면 본인도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욕구가 많이 생겨도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선은 과거 대비 갖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게 뭔가 누군가 의도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 차이가 우선은 뭡니까? 왜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게 많아지고? 일단은 좀 쉽고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정말 더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건 마케팅 때문이죠. 마케팅. 제가 마케팅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해요. 사실 마케팅 중에서도 광고인데요. 광고라는 건 존재 이유 자체가 마음속에 소비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라는 게 이제 본질이 그런 건데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1940년대. 그러니까 80년의 역사를 가진 거예요. 80년 동안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광고 기술, 그러니까 욕망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능력자들,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그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광고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이 욕망을 진짜 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광고가 텔레비전 광고였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만 안 보면 광고 노출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는 학생들한테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게 정말 많이 바보 상자다. 많이 보면 니네 자꾸 물건 갖고 싶어지니까 보지 마라.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2007년에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뭐 이메일도 보고 뭐 이것저것 정보도 찾고 근데 수시로 광고에 노출이 되죠. 그렇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스마트폰 광고라는 거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보고 나면 끝이 아니고 계속 날 따라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 스마트폰 광고가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쿠팡에서 뭐 하나 사려고 검색했다가 안 사면 그다음에 다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계속 그게 뜨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추노 아세요? 살 때까지 계속 이 광고가 싫은가요? 라고 클릭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좀 기본적인 이유고 그다음에 좀 더 심각하지만 좀 덜 알려진 이유는 SNS예요. SNS.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를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추천이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느냐 아무래도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노출이 되죠. 그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네 알고리즘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삶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추천을 안 해주고 정말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 그러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흥미롭죠. 그래서 구경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 네. 비교가 되니까.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 요즘에 이제 뜨는 물건, 나도 이 정도는 사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도 이 정도는 써야 그래도 괜찮은 삶을 또 사는구나. 이렇게 기준이 많이 높아져 버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게 좁았어요. 내 주변에 나랑 비교할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뭘 잘하면 나도 그 친구보다 나은 게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비교 대상 자체가 전 세계예요. SNS니까. 그렇죠. 요즘엔 뭐 연예인들도 같이 팔로우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 혹시 비벌릴즈의 아이들이라고 드라마.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LA에서 가장 부자 동네 학교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정말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비벌릴즈의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울하겠는데. 그러면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이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 같은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요, 어른들에게 칭찬을 정말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뭘 해도 응가를 해도 칭찬받죠. 그렇죠. 응가 잘했다. 잘했다. 뭘 해도 칭찬받죠. 어른이 되면은 아무도 날 칭찬 안 해줘요. 그러네. 저도 밖에서건 집에서건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오늘 칭찬 하루 동안 몇 번 받으셨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0번이에요. 근데 그런 칭찬을 받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SNS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돈이 많거나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유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게 이제 뭐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난 건 위아래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라면 옆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옆으로는 뭐냐? 나만의 좀 세련된 취향을 보여준다거나 좀 나만의 어떤 취미 생활. 남들과 조금 다른 거. 다른 거. 이런 걸 보여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다 돈 들잖아요. 그렇죠. 다 돈이죠. 자기 취향 보여주고 취미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취향을 드러내거나 취미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되게 큰데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 수단이 SNS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잘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는 거네요. 이게. 뭐 한 가지 방법은 있죠. SNS를 이제 완전히 끊는 거. 끊어라. 근데 이게 중독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칭찬도 중독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칭찬받다가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잘 나가다 갑자기 이제 연예계를 떠나게 되면 슬퍼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위에서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한테 좋아요 한번 받는 게 어찌 보면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쉽죠. 쉬워서 더 중독이 잘 되는 건데 그래도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전 대비 이제 마케팅도 늘어나고 SNS가 생기면서 사람의 심리를 잘 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좀 내가 절제하고 좀 거리를 두고 하면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나요? 그게 아무리 내 마음속에 욕구가 많이 생겨도 내가 잘 참을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마음속에 생기는 소비 욕구가 대부분 가짜 욕구예요. 가짜 욕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로 나한테 필요해서 생기는 욕구가 아니고 마케팅이나 SNS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욕구거든요. 그냥 놔두면요 대부분 사라져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소비 욕구를 이제 매일 기록하게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욕구는요 싹 사라집니다. 놔두면. 잠깐 사고 싶었지만 한 달 지나면 그냥 흥미를 잃고 떨어진다 이거죠. 맞아요. 안 사면. 오늘은 막 이거 안 가지면 미칠 것 같아요. 막 진짜로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이거 안 사고 한 달 기다리면 대부분의 욕구는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가 욕구가 생겨도 그걸 사려면 매장에 가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생기고 구매할 때까지 이게 거리가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스마트폰 열면 요즘 아예 새벽 배송을 해버리니까 구매하기 오늘 주문하면 뭐 오늘 밤에 오기도 하고 욕구가 생기는 순간 구매가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욕구가 사라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사람이 돈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껴요. 돈을 쓸 때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게 얻은 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뇌가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지출의 고통이라 그러는데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지출의 고통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요? 진통제를 먹으면.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쉽게 돈을 쓰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쇼핑하면 안 돼요. 돈을 잘 써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현금으로 벌고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죠. 돈을 쓸 때 현금이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얻은 게 나가기 때문에 뇌가 고통을 딱 느끼고 그러면 이제 소비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돈을 벌어도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안 보이죠. 그리고 돈을 쓸 때도 내가 돈이 안 보이죠. 뇌가 고통을 못 느껴요. 모르는군요. 슬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막으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 쓰고 현금을 쓰면 어플 다 지우고 SNS 다 지우고 갑자기 엄마랑 오늘 산책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습관의 문제라서요. 습관의 문제.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을 잘 들이면 사실은 이제 뭐 지출 제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떤 습관을 일단은 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소비를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요령을 알고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케팅 교수이시니까 SNS를 안 해야겠죠 우선은? 저는 안 해요. 그게 가장 우선은 중요한 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 유튜브 네 맘대로 봐.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맘대로 해 하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절대 못하게 하는 게 SNS. 앞으로도 SNS만은 못하게 할 거예요. 카톡 같은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 뭐 메시지는 연락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고요. 그러니까 SNS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드러나 버리면 내가 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을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이제 비교의 어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SNS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럼 지금 SNS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걸 안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되게 마음 주던 것들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딘가로 또 다시 중독을 찾으러 막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삶에서 보다 건강한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달리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 이제 운동의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책 읽기의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방송 이런 걸 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좀 소소한 즐거움들로 이런 SNS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시간을 어딘가 때우고 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SNS라면 도움이 될 게 없군요. 이거는 도움될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시간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많아졌냐? 그러니까 삶 자체가 혼자 살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한 40%가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데 혼자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어렵잖아요. 잘 보내려면 계획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SNS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낭비를 하죠. 그래서
시간을 잘 쓰려면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뭐 퇴근하고 6시 반인데 자는 건 11시면 네. 뭐 하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습관인 게 저는 이제 매일 딱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어쩌면 내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30분이라도 진짜 뭐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면 네. 좀 낭비를 안 하게 된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SNS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재밌잖아요. 네. 재밌고 그냥 남의 어떤 인생 보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공통적인 의견이 그거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연구도 있어요. 네. 실제로도 그리고 뭔가 막 사게 되고 네. 사도 공허해지고 소포는 계속 오고 막 택배는 계속 오는데 돈도 없어지고 네. 더 우울해지고 네. 뭐 이게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맨날 끊으라고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그만큼 중독이 또 세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저희 채널 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돈을 잘 모으는 분들도 막 사연을 받기도 하고 돈을 아예 못 모으는 분들한테 사연을 받기도 하는데 한 200만 원 버는데 뭐 벌써 막 5천 1억 모았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막 월 1,000만 원 버는데도 뭐 저 진짜 돈 하나도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소비와 어떤 그 절제가 사람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그게 사람마다 소비 제어,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에 대한 인식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잘해요. 미래에 대해서? 예,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결과가 오겠구나 이걸 되게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형 인간. 미래형. 반면에 좀 미래를 잘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뭔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거나 생각을 해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형. 이게 인간 유형이 갈리는 거예요? 네. 갈려요. 미래형 사람들은요. 확실히 저축을 잘해요.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잘 알고요. 그다음에 현재형 인간은요. 물건을 이제 사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자기가 이걸 영원히 좋아할 것처럼 생각해요. 난 이거 계속 좋아할 거야. 평생 쓸 거야. 너무 좋아. 사실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도 한 달, 2달 지나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변해요. 미래형 인간은 그걸 잘 알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갖고 싶고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몇 달만 지나도 나 안 쓸 거야. 운동기구. 나 이거 몇 년 동안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한 달만 지나면 옷걸이 되잖아요. 미래형 인간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사봤자 분명히 이거 쓰레기 될 거야. 이거 사봤자 오래 안 쓸 거야. 현재형 인간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가 좋으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형 인간들이 사실 저축 잘 못해요. 그러면 그게 혹시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내가 현재형 인간인지 미래형 인간인지 그냥 살아온 거 보면 느껴지나요? 한 가지 기준은 좀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 기다리는 못한다. 빨리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엄마 나 미래형이야. 넌 무조건 현재형이지. 너는 안 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네,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막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내일 놀아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안 놀아준다고 받아들여요. 그럼 막 안 된다고 내일 사줄게 그것도 아이들한테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지금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충족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고 잘 기다릴 줄 알고 또 기다리면은 뭐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현재형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타고나는 부분이 크긴 한데 타고나는 거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라면서 점점점 이렇게 미래형 인간으로 변화를 해 가는데 요즘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현재형 인간에서 미래형 인간으로 변신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뭐든지 기다려야 됐는데 물건을 사도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은 뭐든지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뭔가 기다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오래전에 좀 태어나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훈련이 좀 됐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SNS도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SNS랑 같이 커왔고 이러면 현재형 인간 같은 게 좀 더 많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소비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잖아요. 안 되죠. 이런 거 어떻게 소비를 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저축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SNS 사용은 정말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저축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저축 뭐 어드바이스 이런 거를 받아도 뭐 지금 뭐 식료품 지출이 많아요. 이거 줄이세요. 아니면 뭐 문화생활 지출이 많아요. 이거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씀씀이를 줄이는데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줄이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걸 오래 지속을 못하죠. 원래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던 건데 즐거움을 주던 게 사라지면은 당연히 사람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축이라는 것도 원래 소비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던 건데 그거를 딱 줄이게 되면 삶이 재미없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축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게 똑같이 뭐 식료품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한테 정말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있고 그렇게 많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문화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10,000원을 써도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즐거움을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돈의 연비, 소비 연비라고 부르는 건데 자동차 연비라는 게 기름 1리터당 얼마나 멀리 가냐를 말하잖아요. 똑같이 돈도 연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0원을 쓰더라도 그 10,000원이 내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소비 연비라고 하는데 자기의 소비에 있어서 어디에 쓰는 게 소비 연비가 가장 높은지 아니면 어디는 소비 연비가 낮은지 이거를 정말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소비 연비가 높은 거는 유지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돈을 적게 써도 내가 행복해지니까. 소비 연비가 낮은 지출은 확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씀씀이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라면 먹고 막 이러면서 평소에 다 아끼고 주말에 하루 막 데이트할 때 오마카세 가서 먹고 그걸 또 SNS 올리고 약간 이런 식의 그 루틴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뭐 이런 효율적인 연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경우에 내 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건 이제 좋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의 소비 연비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소비 연비가 나쁜 데 중에 하나가 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입맛이 후지다 이런 건 아니고 맛있는 음식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똑같이 돈을 썼을 때 내가 얻는 행복감이 그렇게 이제 연비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은 뭘 먹었냐? 그냥 밥 한 공기에 삶은 계란 2개. 뭐 점심은 뭘 먹었냐? 밥 한 공기에 닭가슴살 요만큼. 그게 저의 일반적인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이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럼 별로 뭐 이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런 건 최소화하고 대신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그래서 뭐 저는 뭐 되게 질 좋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뭘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싹싹싹. 그래서 뭐 노트 살 때는 가급적 좋은 노트.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런 데서 큰 즐거움을 얻고. 그러면 이거는 저축이 아니라 그냥 저는 평소에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정말 오랜 시간 체중 관리 잘하는 분들 보면 힘들게 다이어트 이런 거 안 하고 식습관 자체가 다르거든요. 똑같아요. 소비 생활도 소비 습관을 잘 길들이면 특별히 나 돈 아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씀씀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 커피도요. 이게 월요일 아침에 먹는 커피하고 뭐 이제 평일 오후에 먹는 커피하고 나한테 주는 뭐 5,000원당 행복도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스타벅스 막 먹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족도가 엄청 높냐? 그냥 습관처럼 먹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알면 그때는 마시고 다른 때는 안 마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연비가 아니다 이게 돈이.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뭐 공통적인 뭐 생각이 또 이런 거잖아요. 내 영상을 또 많이 봐줬으면 그리고 그 유튜브 회사 자체도 그렇게 많이 보게 만들어서 거기다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TV보다 더 낫다,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유튜브에 막 중독된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막 10시간씩 보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튜브도 어떤 그런 중독의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한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는 광고를 보여줘야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가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뭐 많은 기업들에게 특히 테크 기업들에게는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돈벌이에요. 광고 자리.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광고 자리 자체가 워낙에 많고 또 광고 효과는 좋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가장 이제 큰 이익을 주는 비즈니스고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유튜브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유튜브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유튜브 안에는 좋은 콘텐츠도 정말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주위에서 뭐 부익남 좋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이도 저는 뭐 네가 보고 싶은 거 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학원 안 다니고 저희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해요. 아니 근데 저희 애도 유튜브 좀 보라고 했더니 얘가 무슨 막 그런 거를 자기 관심 있는 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백과사전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는 정말 좋은 정보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정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요. 사실은 뭐 판단은 안 해요. 대신에 알고리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라도 더 보게 만들고 더 오래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러면 알고리즘이 어떤 걸 추천을 하느냐 아무래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공개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서 이 컨텐츠 중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어서 금지가 되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아예 딱 금지. 거기에 그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몰입도가 급증을 한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그냥 사람들 보게 만들려고 경계선에 가까운 컨텐츠를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컨텐츠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자녀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볼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뭐 부익남 같은 거 난 부익남 봐야지 늘 부익남 검색해가지고 본다. 그럼 괜찮아요. 검색해서 보는 건 괜찮은데 이게 휙휙휙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딱 걸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리즘상 중독시키려고 어떻게든 오래 보게 하려고 그러면 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걸로 간다 이거죠. 요즘에 사실 뭐 그 연예인들 보면은 뭐 버젓이 잘 살아 계시는데 갑자기 막 죽었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이혼했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도 많이 오고 뭐 몇백만 뷰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보죠. 그냥 알고리즘이 그냥 무작위로 막 보내주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어쨌든 모든 경제에 다 지금 적용이 된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장치들이 있는데 뭐 선물을 받더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선물을 받으면은 되게 좋잖아요. 깜짝 선물. 그런 것처럼 요즘은 할인이나 쿠폰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탁탁탁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중독시키는 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 이런 건데 요즘은 뭐 제품 구입하고 후기를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 반응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도 그냥 받지 않고 막 바바바밤 하면서
화려한 그래픽과 소리 이런 게 이제 함께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중독 만드는 장치들인데 이게 다 많은 앱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게 다 설계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독이 되고 그걸 많이 써주니까. 그럼 많이 써서 결국에 광고를 받는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 파는 커머스 플랫폼이면 물건을 팔거나. 그러니까 중독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 경제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또 소비하고 그럼 또 저축 안 되고 그러면 또 자존감 떨어지고 다시 또 거기 중독되고 악순환이 생기는 악순환이죠. 거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이나 뭐 앱 같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에서 이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공통적으로 리뷰 시스템을 다 만들잖아요. 쇼핑이든 뭐든. 그다음에 이제 앱에 관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다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반응 시스템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칭찬만 할 수 있지 비난은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요만 표시할 수 있지 싫어요는 표시 못해요. 싫어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칭찬만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내가 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어떤 앱을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뭐 뭔가 빠바바방 하면서 이제 달성했습니다. 사람의 뇌가 보상을 받을 때 자극이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자극이 되면 중독이 생기거든요. 근데 작은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때 화려한 그래픽이나 소리가 사용이 되면 뇌가 되게 강하게 인식을 해요. 내가 보상받았다고. 요즘 게임하다가 아이템 오픈할 때 그냥 오픈 안 되죠. 장난 아니죠. 따다다다 막 갑자기 골드가 막 번지면서 딱 열리는데 나오는 건 별거 없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애가 하는 거 봤어요. 뭐 대단한 건 안 나오는데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장치들.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죠. 원래 사람이 딱 내가 언제 뭘 받을지 알면은 기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인도 정기 바겐세일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시에 딱 뭐 할인이 뜨고 쿠폰이 뜨고 나도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뭔가 받게 되면은 뇌가 큰 기쁨을 느끼면서 거기 또 중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독 경제가 단어만 보면 좀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게 뭐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아무도 대놓고 중독이란 표현 안 써요. 중독이란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중독을 놓고 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혜택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혜택은 다 취하고 중독만 안 되면 돼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중독이 안 되려면 중독 경제랑 중독 장치를 이해하면 돼요. 얘네가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중독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나 돈 쓰게 하는 장치구나. 이걸 알면 마음이 딱 방어를 하고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잘 이해하고 혜택만 다 챙기고 그게 제일 좋죠. 저도 쿠팡을 쓰다가 그 로켓 와우 뭐 이런 걸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입하라고 막 오잖아요. 그리고 뭐 싸게 해주겠다고 한 달 더 해주겠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것만 쓰세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것만 딱 쓰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또 막 또 사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는 접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게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 조종하는구나를 알면 얻을 것만 얻고 이렇게 좀 피할 건 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분명히 혜택도 있긴 있으니까. 혜택 많아요. 혜택이 많으니까 그것만 딱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찬찬히 좀 그걸 좀 뜯어봐야겠네요. 잘 알아야죠. 내가 그냥 막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그 뭐 체리 피커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쏙쏙 빼먹는 거. 근데 요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현지형들 잘 안 될 것 같은데. 현지형들 잘 안 되죠. 이렇게 괜히 체리 먹었다가 체리 너무 좋아요.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으면 아예 끊고. 자기가 좀 이렇게 착착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앱이나 뭐 경제가 다 이렇게 중독으로 가게 만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찌 보면 그냥 하염없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뭐 어떤 마케팅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소비자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중독 경제의 가장 무서운 점, 그 다음에 좀 우려되는 점은요. 내가 가지는 마음의 욕구라든가 감정이나 생각이 사실은 내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이런 욕구를 가지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모르기가 쉬운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은 사실은 이 중독 경제가 나한테 되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메타인지라고 그러니까 나를 내 위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는구나.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좀 나를 내 위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중독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면요. 뭐 이용할 것만 이용하면서 사실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중독 경제 시대에 사실 정보를 얻는다거나 혜택을 얻거나 이런 것도 쉽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용할 것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는 대로 체리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면 도태될 거고 이걸 잘 이해하고 이용하면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중독 경제로 막 계속 가다 보면 반대로 이제 다른 어떤 뭐 움직임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독 대안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중독 경제가 심화가 되면은 지금 자기 관리도 어려워지고 막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 관리도 어렵고 막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서비스, 좀 디지털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디톡싱을 도와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좀 사람들이 소규모로 만나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가 지금 최근에 되게 유망해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니즈가 막 생기고 있다. 막 폭발하고 있다고 봐요. 열품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몇 시간째 공부하고 있는지 화면에 보면서 나도 공부해요. 이 앱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2명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이게 뭐 이 사용자 환경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았는데도 막 한 2년 만에 가입자가 280만 명 막 폭발적으로 막 서버가 다운이 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앱이 좋지가 않은데 가입자가 폭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즈가 그만큼 이렇게 크니까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앱이 나왔는데도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런 니즈가 엄청나요. 체감은 하는 거군요. 뭔가 내가 중독돼 있고 뭐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뭔가 나름 다른 사람에도 도움을 받아서 같이 뭔가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거를 또 기업들이 또 알고 거기도 또 막 지금 중독에 반대되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걸 하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고민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이런 것들이 좀 소규모일 경우에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좀 친밀하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서비스라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작은 이제 사업자들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이한테 뭐 유튜브 마음대로 보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애가 이제 뭐 심심해하기도 하고 애가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좀 조용히 시키려고 하다 보면 유튜브를 보게 하는데. 그럼요. 근데 이거 많이 보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중독이 될 것 같고 그쵸. 애가 계속 그것만 찾고 아빠 핸드폰 좀 줘 막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정말 어렸을 때는요 서프라이즈 에그라고 이제 그 달걀 모양의 초콜릿인데 그 초콜릿을 깨면 그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 너무 단순한 동영상인데 애가 밥도 안 먹고 이것만 보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가 보는 유튜브를 제가 늘 같이 봤어요. 집에 있으면.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이 안 좋아.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뭐가 좋은 거구나.
뭐가 나쁜 거구나 좀 판단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진짜 좋은 콘텐츠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좋은 콘텐츠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능력만 있으면 저는 유튜브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는 알고리즘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특히 어릴 때 부모가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갖춰지면은 그래 너 봐. 해도 괜찮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컨텐츠만 보게 되면 알고리즘도 계속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어느 순간만 지나면은 얘가 알아서 봐도 좋은 것만 보고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애도 역사 이런 걸 좀 좋아하게 됐는데 그런 거 몇 개 보니까 계속 그것만 뜨잖아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해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돌 종류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찾아보고 약간 순기능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저희 아이도 이제 게임 코딩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는 뭐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이다. 그래서 근데 뭐 책을 보지도 않고 학원도 안 다니고 다 유튜브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는 아이들을 한 단계 정말 몇 단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지식 창고랑 같죠. 근데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중독시키려고 보여주는 걸 보지 않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게 좋은 컨텐츠인지 이것만 알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책에도 쓰셨지만 그 소위 말하는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유튜브를 만나서 폭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뭔가 그 잘못된 정보를 약간 맹신하게 되는 기능으로도 유튜브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랑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동영상이 훨씬 비율이 많은데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게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과대하게 보여줘요.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높은 비율로. 왜냐하면 이게 자극적이고 좀 논쟁적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 동영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사람이 실제로 유튜브에 존재하는 동영상 비율하고 비슷하게 이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같이 노출이 되면 좋은데 한쪽에 좀 논쟁적이거나 자극적인 의견만 일방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만 몰랐네. 진짜 이게 나는 모르고 있던 어떤 음모론이었구나. 음모구나. 그렇게 생각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너무 당연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평평한 지구를 믿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동그란 게 아닌가. 이거는 좀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게 되는 게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의 그 지식이라는 게요. 다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이요. 우리가 직접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뭐 직접 찍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가 찍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이거든요. 포토샵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교실에서 이게 사실이야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보다 과학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제시되면은 그 믿음이 깨지고 새로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꾸준히 노출이 되고 근데 이제 유튜브가 문제가 이제 지구 치면 이제 평평하다고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둥글다는 거가 이제 점점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안 보니까 그럼 알고리즘은 그런 어떤 선악을 판단하거나 뭐 판단 안 하죠. 틀리고 맞고를 판단 안 하니까 야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평한 지구는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노출시키는 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평평한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저는 축구를 뭐 가끔 보지만 손흥민 선수 뭐 어디 이적했다 이런 영상 엄청 많고 근데 계속 토트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적한 거는 뭐 거의 뭐 매달 어디 이적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무방비하게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거가 그리고 뭐 조회수가 막 엄청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아직까지는 어떤 뭐 방법은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그냥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요즘 뭘 알아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알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럼 부익남 봐야지. 딱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 볼 텐데 요즘 뭐가 이슈지?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가는 거죠. 항상 검색을 해서 보라.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 중독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또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쁜 사람, 뭐 좀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가령 뭐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안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유튜브도 내가 좋은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좋은 이제 정보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많이 본다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찐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내가 구분하고 이렇게 찾아내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 부동산은 부익남.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책도 많이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채널과 좋은 유튜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튜브는 좋은 거예요. 하긴 그렇죠. 이렇게 공짜로 막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김병규 교수님 모시고 또 호모 아딕투스라는 또 책을 쓰셔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보고 이 중독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심사숙고했던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셨고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